바로 네, 이제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시국이 매우 혼란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 국가 세력들에게 부역하는 8가지의 헌법재판관들로부터 파면 선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면을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선관위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세팅에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만약 기적적으로 우파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상을 그려야 하는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파면된 이후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파국의 길에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가 더욱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무기력한 이 상황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반국가 세력들을 단죄하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대통령은 과연 존재할까?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네 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귀한 의견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히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한구 예비역 중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상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사전 5기의 신화 홍수환 전 복싱 챔피언 나오셨습니다. 자교모 김병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장소는요 매우 유서가 깊은 그런 곳입니다. 박정희 장군께서 고국의 결단을 준비해왔던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설 때마다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것처럼 결연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패널들께서는 아마도 이 장소에 처음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실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들께는 각자 약 15분 정도의 발언 시간이 배정되어 있고요. 네 분 모두 발언을 마치면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현수막 좀 길게 나왔어요. 네, 사진을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한구 예비역 중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연도를 보면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열심히 거리에 나와서 그야말로 그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우익 아스팔트 투쟁을 처음부터 시작해 오신 분들이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8년, 10년 가까이 투쟁을 해본 지금 오늘 이 시점은 바로 한 달 앞에 참 기가 막힌 이상한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미 끝나 있습니다. 우선 더불당은 이재명이라는 어떤 야수 같은 인간으로 그냥 다 취입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기대 걸고 있는 국힘당은 두 후보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통합 문제도 또 하나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답은 우리들이 거의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어울리가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원하는가 하는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남은 30일 동안 우리 같이 투철한 이 대한민국 국가 정통 세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중도파들을 우리가 차분하게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은 30일 동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참 원만한 방식 또는 강제된 악법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줄 서가지고 따라 하면서도 이겨야 되겠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는 지금의 사태는 정상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아주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중앙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서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외치고 전국 각지에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중앙권이라는 건 뭐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당당히 거리에 나가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통로가 막혀 있을 때는 힘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힘을, 이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력으로 진압한 경찰이나 심지어 군이 와서 막다 하더라도 국민은 이거를 극복해내고 나중에 이 국민의 저항권은 바로 주권입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막은 세력들이 거꾸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경찰이 총을 쏜 경찰, 매를 몽둥이를 든 경찰, 폭력을 쓴 경찰, 이거 다 나중에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한 것이 국민정황권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국민정황권을 앞에 두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 달 30일 선거가 어쨌든 이거 짜여진 기획에 의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30~40%를 이루고 있는 그 중도층을 어떻게 이번에 간단히 쉽게 더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수가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참 원하는 바람직한 대통령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단군 이래 가장 건강한 나라, 주권이 가장 확고한 나라, 단군 이래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가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한 세대, 한두 세대에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이거는 해양 세력, 해양과 대륙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지정학적 관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점이 됐고 이것을 이승만, 박정희 양대 대통령에 이어서 우리가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저 대륙의 전체주의 세력, 대륙의 공산주의 세력, 이 대륙을 배경으로 해양에 대해서 쇄국 정책을 피는 따위에, 대원군 따위에 이런 노선을 가서는 절대 안 되고 해양 세력을 배경으로 대륙의 야욕을 견제하고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되는 이 사상에 투철한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책이라도 몇 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겠지만은 이 간단한 원칙을 정말로 우리 중도층의 국민들이 이걸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무참하게 억울하게 또 억울하게 했다는 것이 다 그 기정사실로 다 드러났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그냥 토대이 되고 그냥 끝나버렸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거든요. 개헌 문제가 나옵니다. 개헌 문제를 모든 국회의원들이 떠들고 정치권이 떠들고 이 종북 세력의 특히 앞서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헌 논의도 마지못해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 개헌은 정상적인 대통령 중심제를 확고히 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 헌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제 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단임은 지금까지 벌써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이 몇 분이나 바뀌었습니까? 여기서 단임을 어긴 대통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임제 87년이 되기 이전의 헌법은 뭐 연임이다, 한년임이다, 뭐 중임이다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이 우리나라가 하던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끄러웠고 국제적으로도 이 독재국가라는 그런 오명에 휩싸여서 지냈던 것인데 87년 그 단임제 채택 이래로 사실은 정상적으로만 운영되면 헌법적으로 운영되면 독재는 불가능합니다. 5년마다 국민들이 정상적인 투표로 심판하게 돼 있잖아요. 5년마다 가르칠 수 있는데 어떻게 독재가 가능합니까? 5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독재가 가능합니까? 독재가 가능한 것은 지금 좌파 정권이 몇 번 하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모든 조직을 왜곡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금 독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나 약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독재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대통령 중심제를 정상으로 돌려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반드시 주는 그런 대통령 중심제로 사회 이번 쪽에서 개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을 때 그것을 확고하게 주장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관철시켜 드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지금 나와 있는 인물로 봐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어떤 대통령을 원한다. 대통령은요, 대통령 중심에서 대통령은 확고한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의 최고 사령관이 대통령입니다. 국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면은 국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의 기강을 잡고 그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말이요. 최고 사령관이 자기 군대를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오염시키고 모욕 주고 비하하고 막 흐르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또 맞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청와대 일개 행정관 나이도 몇 살 되는 덕빈이라는 놈한테 총장이 불려나가서 뭐 어디 그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인사청장이나 주고받고 이렇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계몽령을 하면서 코미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군을 격려하고 그 힘든 생활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정말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그냥 나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군인들로
군대를 만들 그런 최고사령관이 되는 그런 대통령이 꼭 나왔으면 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 세 가지를 원론적으로 자기 대통령은 이런 원칙을 가진 대통령이 꼭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모든 패널들의 그 견해를 듣고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순 박사님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한 25년, 대만에서 5년에서 한 30년 정도 중국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체제 모순 문제라든지 중국 사회의 현재 불만, 만물 넘어가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저희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실물 경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이외에 실제로 실물 경제는 어떤지를 분석해서 정치, 사회, 경제 부분을 한국에 2019년부터 제가 5년 8개월 정도 지금 유튜브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시청자분들께 알리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받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에서 또 우리 이양구 예비역촌장께서도 거의 뭐 정부를 성토하는 그 울분을 토하실 정도로 저는 뭐 더하죠. 이 아스팔트에 계속 나가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많이 가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학자가 지금 중국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스팔트에 나가서 지금 헌재가 어떠니 선관위가 어떠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나왔고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바란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4월 4일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복귀가 되셨다면 저희가 저희 팀에서 그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우리 자익발견이들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방안들을 의논해서 그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바로 한 15분 동안 제가 멍했습니다. 그 발표 인용 소식을 듣고 15분 동안 멍하다가 그때부터 다시 하루 종일 한 7시간 반 정도를 전화기를 돌리면서 그냥 강제 조기 대선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해서 우리 팀들을 다시 일깨웠고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국에 관련된 그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한 번 더 미래번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위원장으로 그 정책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오늘 주제처럼 정말 우리가 한숨 나오는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을 정말 즐겁게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픈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그 다큐 건국전쟁도 봤고 그리고 하보만의 약속 이 두 개를 봤는데요. 두 개를 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하보만을 볼 때는 끝까지 엔딩 장면이 다 올라갈 때까지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봤어요. 마침 그 뒤에 보니까 민경욱 그 의원도 저랑 여러 번 연설을 했지만 뒤에 있었고 이충근 박사도 뒤에 있었고 근데 끝까지 그걸 보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를테면 이제 건국전쟁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저도 많이 모르던 사항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제가 역사를 잘못 알고 있구나. 이 나이 먹도록 또 국제관계 학자라면서 이게 무슨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 전에 제가 2015년, 제가 이제 95년에 가서 2019년에 이제 영국 귀국을 했는데 중간중간 들어와서 특히 임봉일 회장님 아시죠? 뉴델리. 그 회장님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이제 자주 가서 뵙게 되는데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운동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 영화 하나, 이 건국전쟁 한 편을 가지고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개몽이 됐습니다. 개몽이 됐습니다. 너무 창피했고 개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보만의 약속을 제가 보고 난 뒤에는 엔딩을 마지막 보고 다 나오는데 관중들도 없이 이제 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요. 어떤 숙제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다큐 영화지만 영화적으로 보면 이 건국전쟁 같은 경우는 볼 것도 많습니다. 그 안에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비해서 이 화보원의 약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나열해서 그거를 쭉 열거했는데 이정호 감독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두 칸 딱 나오셨거든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걸 만드셨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숙제를 받았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특히 저는 뭐 이제 싱크탱크 학자이다 보니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 뭐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칭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첫째는 당연히 이제 건국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보의 기초를 수립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뭐 여러분들 바로 나오는 이제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뭐 반미로 한미동맹을 반대하느니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외국에서 한미동맹을 미국과의 동맹을 대등하게 맺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그 6.25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특히 외교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국 대통령과 특히 외교적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안보의 기초를 수립한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저는 나름대로 내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한 세 가지 정도를 요약을 해보면 이 산업 대통령이었다.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자주 국방의 기초를 수립한 대통령이다. 라는 평가를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개혁을 해주신 대통령이다. 뭐 새마을운동 그죠? 여기에 보면 이제 후진타워도 새마을운동을 배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후진타워 시절에 북경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뭐 TV 토론이나 이런 데 나오고 중국어 칼럼도 쓰고 그때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많이 배워갔거든요. 행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웠지만 새마을운동에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나중에 시진핑 같은 경우는 화장실 우리 이 문화도 배워갔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대통령, 자주국방의 기초를 수립한 대통령, 그리고 사회개혁을 하신 대통령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 이걸 보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보면 너무 통일에 집중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국도 됐고 산업화도 돼 있는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2차 대전 이후에 수립한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분단이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통일에 대해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노선이 달랐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미래의 대통령은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통일이 아니라 통일한국 이후에 국가대전략을 수립하는 그 기초를 닦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국가대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밖에 없어요. 몇 년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국이 지금 그 흉내를 좀 내고 있는데 아직 멀었고. 그럼 제가 통일한국 이후에 그 국가대전략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놓고 어떻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역량을 우리가 예전에 늘 얘기하는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해. 그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거대한 담론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그림을 거꾸로 그려놓는다면 역으로 뒤로 피드백해서 되돌아오면 그렇게 되면 통일 담론이 지금 이렇게 사사건건 여야 혹은 노선이 다르게 햇빛 정책이다 무슨 등등 해서 이런 가지치기를 다 잘라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한국 이후에 국가대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장기적인 비전으로 본다면 단기 및 중기적인 목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수준만 가지고도 G7, G5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반도까지 통일이 된다면 G3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기, 중기적인 측면에서의 목표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전을 우리가 같이 그 안에 녹아넣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3대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그 3대 비전이 뭐냐?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게
비전을 뭘로, 비전은 뭐 달리하면 꿈인데, 꿈이 아니라 비전을, 계획을 현실화시키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럼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고, 그러면 국민 비전,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4개월 동안 우리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비전이라고 본다면, 국민 비전은 시대적인 비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 시대적인 비전은 특히 국제관계를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국제관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 이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국민, 시대, 미래, 이 세 가지 비전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우리가 G7, G5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3대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는 제발 좀 이승만 대통령 이외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대통령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대통령께서 우리의 그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가 글로벌 리더십 및 소프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K만 들어가면 다 되잖아요, 지금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가진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치에서도, K정치, 이런 국제정치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순 박사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요, 사전 5기의 신화 홍수환 챔피언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운데로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전 세계 복싱 챔피언 홍수환입니다. 소개받을 때마다 꼭 사전오기 신화라고 그러는데, 저는 신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노력했더니 된 거지 그 신화 아니에요. 또 그 사전오기 하시는 때 그 사전에 오기로 된 데서 이겼어요. 우린 지금 그런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벌써 훌륭하신 대통령 두 분을 다 우리가 무시해 왔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사심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로 물러나셨는데 그분 선거도 아니었잖아요. 부통령 선거 때 그렇게 억울한 노명을 쓰고 하와이로 가시고 또 원자력 기술 다 배워주게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5.16 혁명으로 정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저 참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노래도 부르고 재건체조 아침 6시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어요? 나 지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니 4년 9개월을 아무 죄 없이 들어갔던 그 사실 아니에요? 4년 9개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죄 없이 들어가서 4년 9개월 살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그 업보로 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네?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고 내 중앙고등학교 후배 박지만이 동생 박지만 회장은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는다고 이길 때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양반이 아닙니다. 네? 솔직히 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치를 못했으면 권투 선수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이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요, 우리 국민들 자체가 똑똑해야 돼요. 간섭해야 돼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못해서 모르고 잘못 뽑아갖고 나라는 밤낮 이 지경이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이북 사투리 나오네 이거. 저는 할아버지가 동학난 때 잡히면 죽으니까 신의주로 가서 거기서 일본 애들한테 잡혀갖고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가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큰 고모 작은 고모에서 넷을 키웠어요. 32에 혼자 되셔갖고. 그래서 이게 우리 이남으로 피난와가지고서는 항상 말씀 듣는 게 빨갱이는 말 한마디라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뭐 통일 하셨는데 저는 통일을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빨갱이는 나쁘다는 그 사상이 내 머리에 들어가 있는데 저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내 나이 된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이남 애들은 상대해줘야지 말라 그럴 거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우리는 싸우면서 일했지 않습니까? 이제껏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예? 자,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판문점 도끼 사건 났죠. 저 858 K858 그 중동 근로자들 귀국할 때 하늘에서 폭파시켰죠. 김현희는 뭐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냥 지나가냐고요. 그다음 내일 모레에 죽는 사람이 이 부정선거는 20년 전서부터 있었다고 그랬는데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거짓말하고 죽겠습니까? 여러분 6월 3일날 대선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후손에게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을 뺏기게 할 수가 없어요. 주는 대로 밥 먹게 할 겁니까? 우리 후손들을. 우리 지금 나이 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 들수록 우리의 행복이 뭡니까? 우리 새끼들이 잘 되고 손주도 보고 그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도 우리가 싸워야 도와주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안 싸우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니 연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해줘요? 연습을 하고 시합에 이거야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해주죠. 예? 그래서 나는 정말로 다른 대통령보다는 우리가 뽑는 대통령만큼은 이번 대통령만큼은 정말로 부정선거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대통령을 나는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지금 정치계가 다 4회전 6회전 뛰던 아이들이 참편 자리에 앉아있어. 정말 상식도 없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대사관 폭파시키려고 그럴 때는 다 들어가 앉아있어. 나머지 감독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이야. 에? 왜 대한민국의 세금을 버스비도 안 내고 열차비도 안 내고 비행기표도 안 내고 표값도 안 내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특권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홍수환이 여러분 홍수환이 하지만 여러분 홍수환이 훈장 받았어? 훈장 없어. 나 잘 살아? 잘 못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챔피언이 김기수 그분 하나만 명동에 빌딩이고 잘 살지. 그러나 우리 권투 선수는 거짓말 안 하고 살았다는 거지. 권투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이긴다는 그 결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다 착하게 사는 스포츠맨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가 대한민국 온 권투 선수를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문재인 우리의 원수지만 문재인은 저쪽으로는 영웅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딱 물러나고 난 다음에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갖고 600명 700명 더 이상 되는 사람들 다 그냥 손을 본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왜 못했는데요? 제가 파주에 가서도 이야기했어요. 대통령답게 이 부정선거를 뿌리를 뽑자. 안 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 있어요? 한 일이 있냐고. 한 일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바로 뽑아야 되는데,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부정선거, 누구의 잘못 이런 거를 다 이태원 사건서부터 저기 이 비행장 무한 공항 사건서부터 이 나라가 잘못되려니까 5.18도 명단 발표를 못해. 에? 여러분, 우리 칼기 폭파 소련 그 비행기 유도탄에 맞아가지고 떨어졌을 때 그 273명 명단 안 나왔어요. 근데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 왜 명단이 없어요? 예? 그게 개인 보호 뭐 그런 거는 밝혀야 돼요. 예? 5.18 그쪽으로 해갖고 그 민족이 무슨 자유를 찾아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면 그 자랑스러운 얼굴들 이름이 왜 안 나옵니까?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 배불러서 잘 먹고 살지는 몰라도 그 수준이 건방지게 말씀드리겠지만 본투 선수보다 못해. 예?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는 대통령 이 관저 앞에서도 여러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 뒤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내가 모르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놀랐다니까요. 자, 이게 연단에 안 서요, 이제. 나보다 더 멋진 이야기라고 대한민국의 그 앞날을 2030이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 우리가 그들에 위해서 힘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권투가 한참 인기가 있었을 때 그때 신인왕전이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사무실에 가서 어저께 누구 권투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 신인왕 권투 선수를 본 이야기, 그 시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 신인을 만듭시다. 신인을 만들자고요. 지금 이 텔레비에 나오는 얼굴들 너무 오래된 얼굴들이에요. 걔네들이 카텐을 치니까 우리의 신인들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열어줍시다.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우리 새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열심히 싸워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는 밑에서 올라오는 2030 세대들이 이 나라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들어가야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우린 행복하죠? 왜 행복해요? 우리가 올바른 나라를 찾을 때 우리 후손들이 잘 되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대통령, 올바른 대통령, 후손을 생각할 줄 아는 대통령, 예. 그리고 직접 전화 걸어서 미국 대통령하고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난 그 사람을 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아까 미국 국가를 불렀지만 미국이 없으면 난 세계 챔피언도 못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실패했으면 서울 탈환 못했으면 난 세계 챔피언도 못했어. 우리는 그 미국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다 오니까 얼마나 미국이 고마운지 몰라요? 야, 한국이라고 찾을 수도 없는 나라, 지도상에 찾을 수도 없는 나라를, 그 귀한 자식들을 46,000명이 희생을 했으니까 그 전쟁판에 이 도움을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미 관계를 돈독이 해서 정말 하시래도 전화 딱 걸어서 Hey, Mr. Trump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이번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하시고 끝까지 싸웁시다. 아까 사전옥이 신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신하보다는 사전옥이 그 카라스키아가 나를 쓰러뜨리고 나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잖아요. 그 방심이 카라스키아가 지게 만든 거예요. 방심. 지금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죠?
하늘은 그런 나쁜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 창피한 거는요, 하나 창피한 거는 이 나라에 그런 애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끝까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말씀 드린 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답했던 우리의 심경을 잘 대변해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교모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병준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교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준 교수라고 합니다. 앞에서 세 분들이 정말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홍소환 선생님이 정말 피를 토하는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잘 말씀을 드릴 재주는 없어서 제가 미리 좀 준비해 온 원고를 좀 읽어드리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주제를 들었을 때 몹시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통령들 중 그것도 보수우파로 자리매김하는 인물 2번씩이나 임기를 못 채우고 낙마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박근혜, 윤석열 이 두 분의 대통령은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라는 재판관들에 의해 최종 파면 처리되었고 그것도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조해서 탄핵을 이끌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낙담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따지고 보면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감정소통 불일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딴 이유가 없어요. 탄핵 의결과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언론과 군중 심리만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인식도 모든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국가 지도자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야당은 대통령에게 정서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반하고 있는 한동계 일부 여권 의원들을 내란이란 되지도 않은 프레임을 씌워서 탄핵 의결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민의 과반수에 달하는 지지로 뽑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까닭이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야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악법 제조를 막 쏟아져 부었고요. 행정부 관료들을 무차별 탄핵했든가 하면 심지어는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을 정도로 예산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바로 또한 대통령은 이 선거 불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 조치를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중차대한 이유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선거 공정성에 관한 증거 확보 차원의 최종 선거인단 명부 제출이라는 요구를 완벽하게 펄대고로 묵살했고요. 또 더구나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불법이라고 아예 대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야당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고요. 또 증인들이 정말 되지도 않은 거짓 진술을 또한 형법상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예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헌법의 파괴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뒷전이고 모든 권력은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창출한다로 바꿔야 될 판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2020년, 2024년 총선의 대규모 부정선거로 당선된 야당 의원들의 폭정에 가담함으로써 대통령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국회 독재 및 국회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삼키기, 즉 국회의 내란 행위가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탄핵 인용으로 우리나라 경제 손실은 엄청납니다. 우선 자유우방국
미국과의 협조 가능성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만에 하나 차기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유지한다거나 우리에게 다방면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 행보를 보일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는 큰 위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위산업, 조선산업, 소재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경제적 도약을 가져갈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완벽하게 상실되면 물론 중국의 소위 초환전,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워라고 하죠. 그 초환전이라고 불리는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노동, 산업 이런 다방면에서의 침투가 더욱 노골화되어 우리 국민의 피해가 막심해질 것입니다. 중국의 침투는 최근 입법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민법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입국 허용, 부동산 투자의 무차별적 허용, 산업 스파이의 처벌 기준 완화 등과 같은 악법 양산과 괴를 하여 종적으로는 중국인에 의한 한국의 실질 점령이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한국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공산당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교 협약을 맺은 이후 한국의 선거제도에 깊이 관여 중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화웨이의 유무선 통신 장비가 LGU+와 다산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중앙선관위에 그대로 전수받아서 독점적으로 납품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화웨이 전자통신 부품들은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AWEB, 소위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세계선거기구협의회를 통해서 K-voting 시스템의 보급으로 그들의 1대1로 대상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해당 국들은 예외 없이 부정선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또한 2023년 10월 국정원이 밝혀낸 한국 선관위의 완벽한 해킹 무방비 노출은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전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선관위 수장을 겸직 중인 사법부 또한 선관위 감싸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더해질수록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누적되고 이러한 대통령의 잘못된 파면으로 이 경제적 비용은 어마무시하게 현실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와서 헌법 제1조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헌재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무리들과 대적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임에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물리적, 신체적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갖게 되었습니다. 선관위를 통한 부정선거가 횡행하는 한 이 길도 실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요즘 선관위 행태는 그야말로 못부림견입니다. 최근 선관위가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웬일인지 그들이 스스로 밝히고선 그 방지 차원이라면서 사전투표 결과, 본투표 결과 합산한 수치만을 공개한다는 그야말로 국민이 승복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를 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악질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 저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줄기차게 요구를 하여 조금이라도 공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룬다고 가정한 상태에서만이 차기 1개월 남짓 남은 대선에서 어떠한 인물이 과연 우리의 지도자로 적합한지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대통령에 대한 것을 그런 전제가 가정되었다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차기 대통령은 첫 번째, 잘못된 선거관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존재 자체는 불필요합니다. 사전투표라는 것이 투표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 생겨난 제도이지만 너무나 전산장비에 의존되고 검증 자체를 불확실하게 불가능하게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폐지시켜야 마땅합니다. 과거의 부재자 투표로 회귀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불필요한 전산 조작 선거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당일 투표에 한정되고 전면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당일 투표에 한정된 선거관리 사무는 행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서 행해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차기 대통령은 외교관도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우방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돈독히 추진할 수 있는 굳센 분이라야 합니다.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대외적으로 소련과 중공의
공산당 정권이 팽창세를 거치는 와중에도 특유의 천재성을 발휘하여 자유맹방, 미국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냄으로써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현실 하에서도 자유민주 체제의 정착을 이뤄냈습니다. 6.25의 처절한 혈투에서도 악질적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자유맹방, 미국과의 조력과 함께 물리침으로써 대한민국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차기 대통령도 이러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분이라야 합니다. 즉 자유민주 체제에 깊은 신념을 갖고 공산주의 침략에 당당히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패기와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중국은 우리 5,000년 역사의 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히 역사적으로 중국의 침략을 극복해왔고 6.25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공산당의 행태는 수십 년간의 서구 침투 노하우를 개발함으로써 전술하였던 초환전으로 명명된 다각적 침투 정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노동계를 악용하고 문화계에 침투하여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부정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중국의 이러한 침투 전략을 세세히 파악하여 슬기롭게 대처할 줄 아는 능력자이어야만 합니다. 중국이 대가 없이 기술을 도용하며 그에 맞는 천문학적 벌룬과 벌칙을 제정하여 맞서야 하고 간첩을 포함한 전술인력 투입 및 무차별적 국적 추적을 철저하게 금지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기 대통령은 지금의 미중 전쟁 국면에서 중국의 패악질을 경계하고 미국과 돈독한 우방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셋째, 차기 대통령은 역사적 판단을 공정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5.18은 김대중 정권 이래 신격화되고 공적자들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소위 민주화 투쟁 이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5.18 유공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는 1980년 5.18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공적자 명단에 있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분명한 것은 민주화의 추세에서 시위가 번진 것은 맞다고 할지언정 북한 공산군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당시 활동한 정황이 뚜렷했으며 5.18을 범접할 수 없게 신성시하여 이를 모독하면 처벌한다든지 뜬금없이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정치권에 맴돌고 있는 바 이를 단호하게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5.18 유공자의 가산점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같은 공무원 조직에 남보다 쉽게 특혜성으로 채용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지역별, 이념별 대립구도를 정착화시킬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 또한 특정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공평무사하게 그 진실이 판독되고 밝혀져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진실은 자칫 공산당에 악용되어 아직도 신권 정치에 휘둘리는 북한 인민들의 삶에 비유될 정도로 크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용기를 갖고 이러한 당면 과제를 풀어낼 줄 아는 인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대통령은 국민과 경쟁 질서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높고 이해 충돌이 발생됐을 때 중립적 입장에서 전문가 집단에 맡길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부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실패한 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의료개혁입니다. 국민의 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몇 지표에만 매달린 채 편향된 관료 및 일부 전문가에만 의존될 경우에는 의료행정의 파국과 같은 징후 같은 상황이 도래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 사회에서는 이라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시장 원리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이를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나눔, shared economy, 즉 공유의 즐거움입니다. 자발적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야말로 지속가능한 국가구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언급한 4가지의 조건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인물이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제가 말씀드린 하나, 둘까지는 하나가 아까 부정선거 척결이고요. 둘은 중국과의 관계 청산, 미중 관계 돈독화입니다. 이 둘까지는 반드시 갖춘 인물이 지도자가 되어야 그나마 추락한 우리나라의 질서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토대 구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병준 교수님의 발표를 끝으로 저희가 모신 네 분 패널 분들의 이야기는 전부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한구 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 질의응답 시간을 그렇습니까?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네 분의 말씀을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각자가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지도자상이 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의 그 발언이 다 모든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 저희 아버님은 백마부대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덕정리 양주병원 창설자시고요. 그 뱃속에서 제가 낳았습니다. 그 뱃속에서 나서 여지껏 했는데 이거 진짜 제가 뭐 아까 홍선 형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뼛속까지예요. 뼛속까지 정말로. 월남도 저도 마지막 판에 갔다 와가지고 자손이면서 유자녀면서 유공자거든요. 제가. 그럼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대중이 새끼부터 대장을 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거를 이 김대중이부터 저 죽을 때까지 내가 김대중이 보는데 북한면서 파라고 싶은 심정이 아직까지도 제가 죽을 때까지. 왜? 저희 아버님이 봤던 아버님이 봤던 연금을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한테 원래 주게 됐는데 이 대중기 새끼가 막아버렸어요. 전 제 것만 지금 받고 있는데 저 부사관 출신입니다. 해병대 부사관 116기고요. 병으로는 274기가 저희하고 동기입니다. 주제에 맞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난 죽을 때까지 대중이 배우는 데가 파라고 죽겠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판에 잠깐 제가 예,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실 부분. 제가 말씀하신 그 의도를 충분히 알겠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공산주의에 피가 끓는 듯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우리가 반공산주의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 있느냐, 그런 의도로 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 세계 전략의 문제인데 중국이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는 그게 이제 소위 요즘 그 모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욱더 당할 수밖에 없는 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이고, 또 지금 그 중국의 타이완 독속 전략하고 이제 한 궤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까지 버텨왔다는 건 어찌 보면 좀 다행스럽다 여기고요. 하지만 지금 권력층이 전부 중국 아주 종중 매국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하나에 한 300억 주어주면서 가족살해 협박 받으면서, 이건 예컨대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 재판관한테 야, 너 아들 뭐 어디 잘 살더라. 그거 좀 간수 잘 못해. 그리고 입막음 하면서 300억 줘 받다 칩시다. 그럼 나라 꼴이고 뭐고 그 사람한테 또 그러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까 말한 초안전의 침투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되는 정계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한 20-30년 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다행스러운 건 아까 20-30대에 우리 젊은 층이 홍수환 우리 그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젊은 층이 이제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고, 지금의 설사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된다고 가정해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정말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이 먹고 삼키려다가 우리는 삼켜지지 않습니다.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운동을 하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를 하기 위해도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네. 예, 마이크 좀 전달해주시겠습니까? 네. 누가 말씀하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5.16 혁명정신 계승의 공동의장 맡고 있는 이종만입니다. 패널 중에서 아까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29기 이한구 준장님 말씀하신 장군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저항권 그건 헌법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광화문에 소위 우리가 8년 9년 동안 태극기 들면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기로 대집회에서 무대에서 연설하는 분들이 그들 자체가 앞장을 안 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후퇴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그 육군사관학교 동지들이 또 많고 이게 지금 불법 선거, 위법 선거를 계속 이렇게 20년 동안을 홍수환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개 끌려가듯 끌려가실 건지 국민들이 아니 우리 이한구 준장님이 그래도 다행히 그런 국민저항권의 대저항권 지금 3.355는 얘기를 합니다. 5월달에 뭔 일이 일어난다. 젊은이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런데 기존 세대들이 이왕 앞장섰던 것 10년 동안을 그런 대책이나 어떠한 보관이 있으시면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군님 참 무거운 얘기입니다. 참으로 무거운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건국 이래 국민 저항권이 발동해가지고 그것이 그 국민 저항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그 저항권을 방해한 세력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두 번이 있습니다. 4.19와 5.18입니다. 4.19와 5.18에 4.19 때 학생을 비롯한 시위대가 청와대죠? 그때도 청와대라고 그랬던 거예요? 대통령이는 청와대를 막 쳐들어가는데 막 정말 쳐들어가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그 경찰이 안 막을 수가 없어서 막아도 안 되니까 이제 사격을 해서 요만한 사람이 다쳤습니다. 죽고 다쳤습니다. 그런데 4.19 그 의거라는 것이 이제 성공을 하고 나니까 발포 명령자를 찾아서 그때 내무장관 사형에 처하고 많은 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감옥을 가고 그렇게 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이제 광주에 있었던 5.18인데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냐 하면은 거기는 사실 자유민주를 외쳤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4.19 때 1960년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겨우 100불도 넘어가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해야 좀 더 낮아서 1000불이나 됐던가요? 지금은 3만 불 시대입니다. 3만 불 시대예요. 사실 자유민주를 외치려면은 지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대, 30대들은요, 자유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가 자유가 아닌지도 모르는 가지고 자유 감각이 어떻게 마비됐을까? 너무 풍족하고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자유 아닌 게 뭔지 모르는 걸로 마비가 돼 있었던 그렇게 지나던 세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 개인적으로도 하나 인간으로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살아온 업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이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그 계엄령이 개몽령이 해가지고 진짜 우리에게 크게 알려진 것은 이야 이 중국 공산당의 침투가 북한과 공산당의 그 수십 년간의 공작이 우리 사회를 이토록
이제 오염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저는 거의 60%에 육박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계기로 깨달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대 2030 세대들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국민 저항권에 힘은 2030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 국민 저항 했어요. 박근혜 탄핵 때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저는 그때 그 차벽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분 피가 이제 아스팔트 위에 탁탁한 걸 저 사진도 수십 장 찍어놓은 제가 보고 피냄새를 거기서 맡았어요. 그리고 국민 저항권을 외치는 그 광화문 화로고 시위대 그 앞에 그 시위회 옆에 있는 뭐 도시건축박물관인가 하는 그 보이는 국상에서 70대 후반인 이렇게 되신 분이 분실에 돌아가셨잖아요. 이건 국민 저항한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선임원 앞에서 또 한 번 분실해서 돌아가셨죠. 자기 몸을 불태워서 돌아가신 거는 화염병을 능가합니다. 돌멩이를 능가합니다. 쇠파이프 들고 막, 과거에 좌익에 오염된, 또 감염된, 또는 선동된, 그런 것에 비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세대는 지금 많은 희생을 피로 줘가면서 저항권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추격이 안 나왔던 것인데, 이제 그래, 국민 저항권이 성공할 뻔한 시대가 우리에게 또 한 번 있었죠. 5.18 유공자 과대 포상 이후에 보수 우익에서 저항권을 막 제대로 발동시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게 바로 대북 특수공작원들 시위였죠. 그때 가스통 틀고 막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좌익들 진짜 놀랐어요. 노무현 정권인데 그때 쟤들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을까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운동이 그 사람들의 저항이 더 계속 심화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국민들 호응도 받았어요. 아니 왜 막 그냥 군인들한테 덤벼들고 군인들을 살해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엄청난 보상을 하고 특혜를 주는 반면에 국가를 위해서 죽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제가 왜 이 문제를 하느냐면 그때 당시에 5.18 보상대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운동권 정치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빨리 막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때 이제 5.18 보상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근데 국민들도 대부분의 국민들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하나 하고 이해를 못할 텐데. 그때 보상대책위원회가 보상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고서 제가 네 발로 옷 벗고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19살 때 네 발로 타고나길 들어갔는데 나가는 것도 쫓겨나가진 않겠다. 내가 네 발로 나가겠다 하고 저녁병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장관회에 가서 보고를 한 것은 이제 청와대 지시로 빨리 보상위를 만들어서 특수공작원 그분들을 빨리 진정시켜라.
돈은 얼마든지 이제 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진행됐어요. 그래서 청와대 지시로 국방부에 떨어졌고, 국방부는 이게 이 특수공작원들이 정보사 부대거든요. 제가 정보사 부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보사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식구들 불만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진압이 됐느냐면은, 뭐 이거 하면 안 만나요. 그러니까 보상 대책을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주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해보니까, 6.25 때 전사한 그 장병들, 월남전의 총장병들, 또는 대북공작원 중에서도 7.4 공동성명 이전에 북으로 수업신사하면서 행방불명되고 죽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전부 비례적으로 해보고, 지금 대모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북 침투를 실제 안 했어요. 하지 않고 7.4 공동성명 이후에 훈련만 고되게 한 인원들입니다. 그러나 정부 힘이 있으니까, 정부 힘이 있고 정이 있으니까 얘들이 들고 나오거든요. 그 얘들에 대한 현재 마련하고 있는 보상책을 A4 용지에다 막대 그래프로 제가 딱 한 장 그려가져와서 보고 있는데, 이 6.25나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들의 막대 그래프가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보상분들은, 그러니까 광주 5.18 보상의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만드는 건 천장을 뚫고 가서 이 보정제에다 복권입니다 하고 내가 그걸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조리를 또 본 거예요. 부조리를 또 본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정말 저항권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보냈습니다.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우리 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홍수환 장로님이나 우리 김상옥순 박사님 중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의 그 문제로 비화될 것 같아서 덮은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덮었다. 이 얘기가 과연 이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중국의 속국화가 되는 거는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일례로 북한과의 어떤 대립관계에 있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참고 넘어간다. 이런 논리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 대통령도 또 있기도 한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제가 그 남측 땅굴 탐사대 민간 탐사대로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본인이거든요. 촬영을 직접 하면서 현장을 누비면서 땅속을 시추해가지고 거기서 발파 소리, 또 차감기 소리를 다 녹취해가지고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땅굴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 장군님도 아마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990년 3월 3일 제4땅굴 발견 이래 35년 동안 땅굴이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 제4땅굴 발견한 그 당사자가 드르르르 하는 안반 깨는 소리를 가지고 찾았습니다. 근데 35년 후에 지금 인천에서 그런 소리들이 부지기수로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파 소리까지 들어있는 다 탐지를 해내고 있는데 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두려워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과연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막는 세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지도자 과연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는 피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그 비겁한 그 지도자 또는 대통령상을 우리가 과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이라든지. 아니 그렇다면은 장로님. 그럼 그냥 목소리도 되잖아요. 그래도 녹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마이크를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10년이나 20년 후에 할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지러울 때
정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면 전쟁이 날까봐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는 그건 대통령답지 않은 소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국민 저항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저는 좀 그 대통령다운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이 땅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 이재명이 얼굴을 보면요 날짜 기다리는 얼굴이에요. 그래 너 두고 봐라 몇 월 며칠이면 니네들 끝난다 이런 자신에 찬 얼굴이거든. 내가 이 권투를 했기 때문에 이 얼굴만 보면 뭐가 나올 줄 알아요 내가. 그렇죠. 예. 그 내 관상을 잘 본다니까. 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고지예요 여기가. 예.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 미국이 2차 대전으로 승리함으로 해서 우리가 세컨데리로 우리가 해방을 찾은 거지 우리 스스로가 피 땀을 흘려서 찾은 그런 해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국민저항권 말씀하셨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서 찾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고귀한 자유는 잘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번에는 뭐 많이 깨우쳤다 하지만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말은 많지만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린 정말 올바른 교육으로 대통령부터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돼.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한국과 중국하고 바로 전쟁이 날까봐 이야기를 숨겼다. 그 20년 후에 가서나 이야기를 하시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 해버렸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제 외교적 용어로 뭐 우리가 레토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교적 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금방 말씀들 하셨던 대로 중국 사람들과의 우리가 딜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협상할 때 필요한 건요 당당한 모습입니다. 중국 애들은요 옛날부터 그 전통적으로 삼국지에도 나오듯이 잘 싸운 놈, 이 사람은 나하고 한번 해. 합을 나누는데 이게 좀 잘 나오죠. 존경합니다. 일테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안중근 의사를 왜 존경합니까? 중국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하면 쟤네들 껍질 죽어요. 윤봉길 의사도 그렇지만 안중근 의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는 다르긴 한데 저희 이제 북경대에서 제가 북경대 나왔잖아요. 북경대에서는 매년마다 김구 포럼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이름 하는 게 처음이에요. 이제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는 다른 걸로 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제가 캠프에 있을 때 중국에 대한 전략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사드 산물 정책 바로 포기해라. 일주일 만에 포기했잖아요. 제가 그거 올렸어요. 올리고 기타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대하자. 3원칙 가지고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중국 쪽하고는 갑자기 쟤네들이 확 바뀌니까 놀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논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번에.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저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 제가 지금 시진핑이 지금 위험해요. 짱여샤라고 하는 넘버 2 군부의 넘버 2가 넘버 3 시진핑이 올린 허웨이둥을 얘를 완전히 그냥 50일 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작년 10월 달부터 부주석이 둘 다 부주석인데 지가 여기 앉고 허웨이둥은 저 밑에 앉아 있었어요. 이만큼 군부가 변하는 거 10월 달부터 오늘도 제가 에포크타임즈에서 그 얘기를 이제 1시간 반 동안 녹화를 하고 왔는데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면 쟤네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럼 군부 내에 문제 있어요. 시진핑 문제가 많다고. 근데 그게 군부에서 나올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쟤네들은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흔들어야지. 네? 중국과 중국을 분리하고 중국 체제 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략적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때로는 반중도 일부러 전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 레토릭은 잘못됐다. 분명히 그렇고 저는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봅니다. 사실 두 가지가 하나인데 자 부정선거 아웃 거기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뭡니까? CCP하고. 이건 이제 10대 애들도 알아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집회하는데 고2입니다. 올라가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좌파 집회가 너무 재밌어서 갔대. 재밌어서 갔는데 갔다가 자기가 스스로 계몽이 됐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이 깜빵 보내게 해주세요. 그 얘기 외쳤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고2면 몇 살이? 그리고 오늘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여기서. 자, 20대, 30대. 10, 20, 30이 이만큼 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돼야 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오히려 오늘 시진핑이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 오히려 쟤네들이 지금 뒤에서 부정선거 하잖아요. 제가 2017년 2월 21일 날 북경에 있을 때 한팡민이라고 하는 당시의 정협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이 있어요. 차관이에요. 현직 차관. 근데 차관학계 회장이기도 하고 제가 그 15년부터 거기 연구위원을 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같은 북경대 동문이고 내가 차관인데 문재인을 못 만나니까 만나볼 적도 없고 김학석을 가가지고 북경에 제가 활동할 때입니다. 가가지고 이 얘기만 전하면 문재인이가 안 만나주겠냐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걔는 67년생이고 저는 61년이니까 이제 6년 차이 나는데 그랬더니 대선자금 무한정 대줄 테니까 나도 만나게 해달라. 그거 제가 작년 9월로 월간조선 9월에 깠어요. 국정원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말 안 듣고 이 새끼들은 거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거기 좌파애들도 있으니까 정부가 오히려 요즘 안 줘요 제가. 서울경찰서 살고 본청에서 찾아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안 해요.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잘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있는데 다시 얘기 되돌아와서 부정선거 대선은 이미 2017년부터 있었다는 거죠. 왜냐? 2월 20일 날 저를 만났어요. 북경에서. 그 5월 10일 날 선관위에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이 당선됐다고. 5월 10일 날 차을학회 홈페이지에 자기 신문에 문재인하고 악수한 게 사진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2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어떻게 된 거야? 문재인이가 거기 갑니까? 바빠 죽겠는데 선거 때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왔어? 김진표가 중간에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가 그해 2017년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됐죠. 8월 달에 국제자문위원이 됩니다. 차을학회.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2월 28일 날 노영민 중국 대사가 대한민국 그 수교 홍은장을 줍니다. 한동맹이한테. 걔가 뭐 했다고 줘요? 그걸 김진표가 만든 거예요. 그걸 김진표가 국회의장이 됐을 때는 자기 공간에 한방맹이 오기만 하면 점심, 저녁 다 거기서, 후원도 거기서. 그리고 걔가 갈 때는 거기서 용서한 대접을 받아. 심지어 박상철이 국회 입법처 처장, 차관급입니다. 2023년 12월 달에 북경을 가서 한방맹이를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 8월 22일 날 국회의 사단법인으로 한중동행이라고 하는 이걸 단체를 만들어요. 거기 회장이 중국은 한방맹이고 한국은 김선웅과 누군가 해요. 기업가 있는데 거기에 권영세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원식이나 박정희나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권영세 들어가 있고 김진희 들어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느냐? 오늘 제가 이제 에포크에서 할 때도 초기 1단계에서는 우리가 기본으로 거점 잡기라고 해서 언론인들 여야 정치인들, 강복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외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 근데 두 번째는 중점 기관 잡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게 지방자치단체. 들어가 있잖아요. 강 기자이 지금 어떻게 광주에서 지금 좌빨짓 하고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지? 광주 와서 저도 항의했었습니다. 예. 정일성이고 공원 만들고 이상한 거 하잖아요. 애들 인민가 이거 부르게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다음에 강원도 도지사. 등등 이런 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이제는 국회까지 들어가 있다고. 마지막 나온 게 뭐냐, 지금 이번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수장들 잡아서 대한민국을 속국화시키는 그 단계에 와 있다고. 마지막 전쟁이 이게. 그래서 부정선거 아웃과 CCP 아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소거 전쟁이거든요. 우리도 마지막이고 쟤네도 마지막이고. 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6월 3일에 만약에 이걸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좌익 빨갱이들 다 때려잡는 이 순서를 로드맵을 그리고 가야 되고, 이 전쟁에서 만약 지면 우리는 힘들지만 28 총선에서 우리 애들 지금 1020, 30 애들 키워가지고 정치로 내보내서 우리 86세대, 80학번인데 제가 86세대 나와야 돼. 이제는 나와서 1020, 30 애들의 개몽 세대가 28에 나가서 인조하게 이준석 여러 명이 만드는 거야. 지금 이준석 이런 놈들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놈을 키워야 돼. 새로운 놈을. 불가리에서 이렇게 해서 28년 우리 3년 동안 정말 다시 한번 써야 됩니다. 이런 사건까지 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마디만-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실 분. 한마디만 제가 네, 그러시겠어요? 119님 저도 그 두 분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이번 대통령의 말은 전 실수라기보다는 모종의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반대되는 모종의 계략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이는 표면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거의 제거될 수도 있다라고 봐서요. 내일 결판이 나오겠지만 대법원에서. 근데 그거를 움직이는 세력은 과거의 헌법재판소로 움직이는 세력과 동아이랑 한동훈계 소위 내각제 개헌 세력 아니냐. 그리고 분명히 중국은요 투트랙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만 미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도 엄청나게 미는데 결국은 왜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훨씬 더 나약한 태도를 보이느냐. 굉장히 저도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과는 별도로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제거는 오히려 국민들이 아주 굉장히 단일화돼서 뭉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각제 개헌이 통과되면은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국민들이 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양비론적으로 같이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옳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유튜브 연합회 지대웅 회장님께서 감사의 인사 말씀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훌륭한 패널님들 오셔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장소가 정말로 역사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오늘 정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뭐, 세미나나 뭐, 총회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내일 모레 우리가 5.16 행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장소를 정한 걸 널리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패널 분들한테 감사 박수. 고맙습니다.